자, 앞에 봅시다. 앞에 봅시다. 자, 우리 3월 모의고사 치기 전에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대소설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는 무엇이다? 인물이다. 왜 인물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소설을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야. 맞지? 중간부터 뚝 끊어서 읽기 시작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 부분에 초집중을 하면서 읽어야 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상황 파악하면서 읽다 보면 내가 상황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면 뒷내용은 자연스럽게 빠르게 읽게 돼 있어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 최대한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한 3분의 1 지점까지 읽었는데 아직까지 무슨 스토리인지 모르겠어. 또는 뭘 말하는 뭔 상황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하나하나 다시 찬찬히 짚어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얘기 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인물을 바탕으로 어떤 갈등이 벌어지게 될 건데 이 갈등 안에서의 관계 또는 구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갈등은 뭐였어? 황씨랑 누구와의 갈등이었어? 공장, 그렇지, 아줌마들, 직공들, 맞죠? 공장 직공들, 여직원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 황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거의 것,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해오던 어떤 그 공장의 운영 방식이나 그 다음에 원래 만들던 것들 계속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뭐가 변했어? 시대가 변했어. 그렇지, 시대가 변했어. 자, 시대가 변하니까 본인은 도태돼. 그런데 직공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직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 따지자면 희망성 뭐 이런 단어들 얘기하면서 희망성, 전망성 얘기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장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직해야 된다. 라고 하고 나서 결국 공장 망했습니다. 맞죠? 공장 망하고 이제 2차원 벌인 사업이 뭐였습니까? 암소, 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소를 키워가지고 그걸로 재테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무슨 사고방식이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황씨는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을 한 인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 거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학작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주제로서 황씨처럼 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이 소설의 주제일까? 아니겠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 안에서 몰락하고 있는 개인의 한 비극을 드러내고 싶은 거겠지.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라고 하는 걸 문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점입니다. 자, 우리 중학생 때는 시점 그냥 단순하게 딱딱 나눠가지고 어떻게 배웠어? 1인칭, 그렇지, 3인칭. 자, 그러면 1인칭과 3인칭을 가르는 기준은 뭐였는데? 그렇지, 서술자의 위치가 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서술자의 위치가 아니니까 그건 몇 인칭? 1인칭. 자, 그 다음에 서술자의 위치가 바뀌면,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안 나오면 그건 몇 인칭이야? 3인칭이야. 그리고 그러면 이 판단을 기준으로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우리는 가른다. 맞죠? 가릅니다. 그럼 이게 1차적인 사고방식이야. 사고 판단 순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순서는 뭔데? 1인칭 안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 얘가? 그렇지, 주인공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주인공이면 무슨 시점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주인공이 아니면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러면 3인칭 안에서는 판단 기준이 뭔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심리가 서술되어 있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면 서술입니다. 자, 내면 서술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건 무슨 소설이야?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자, 그런데 내면 서술이 되어 있으면 뭔데? 전지적 시점이야. 그러면 인물이 여기서 한 4명, 5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면 서술이 나오는 인물은 1명밖에 없어. 이거 무슨 시점인데? 전지적 시점이죠. 우리가 이번에 읽었던 관내분실이 바로 그런 소설에 해당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전지적 시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3인칭의 서술자, 그러니까 작품 밖의 서술자가 단 한 명의 인물이라도 내면을 서술하면 그거는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모의고사에서는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 나눠서 물어보지도 않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그 쳤던 고등학교 1학년 그 모의고사에 사실은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걸 이제 점검하는 과정이고 하니까 선지가 보면은 되게 가르기 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3에서 나오는 가끔씩 서술자 물어보는 이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1번 보기와 2번 보기 둘 다 전지적 시점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 서술되어 있는 거에 차이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 서술자는 이제 전지적, 그러니까 작품 밖에 이제 모든 내면을 다 서술할 수 있는 서술자로 이 나오는 인물을 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전지적 시점인데 중간에만 시점이 뭐 잠깐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섞어 놔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는 똑같은 시점 안에서도 그 차이를 물어보는 디테일로 이제 보통 모의고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수준에서 그 정도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소설을 읽는 중간에 다른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 내용 이외에 다른 거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시점은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소설을 읽는 동안 시점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서술자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돼.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사실은 얘가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냥 쭉 몇 문단만 읽어보면 알아. 서술자가 이렇게 작품 속에 등장하는지 안 등장하는지. 그러면 1인칭, 3인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치고 만약에 3인칭이다 라고 하면은 읽으면서 뭐만 찾으면 되겠어? 그렇지. 내면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만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읽으면서 여기다 체크 표시해놔. 표시를 뭘? 그러면 어차피 문제를 읽고 이제 지문으로 돌아올 때는 보게 돼 있어. 무조건. 왜? 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부분들을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서술자의 특징이 드러나. 여기서는 서술자의 특징이 안 드러나. 나중에 여러분들 2학기 되면 뭘 배우냐면 그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개입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개입해가지고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뭐 주로 이제 옛날 고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춘향전에서 막 보면 변사또 막 한심하게 이야기하는 서술자가 변사또를 한심하게 얘기하는 또는 이제 막 뭐 이런 판소리나 고전소설 이런 데서 막 어떤 나쁜 놈 등장하는데 저런 나쁜 놈을 보았나? 약간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서술자가 전지적 서술자인데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도 하거든. 그러면은 얘는 이야기 속에서 나로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소설 속에 개입된 거야. 맞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특이사항 같은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읽어나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는 첫 번째 인물,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점까지는 그냥 내가 읽는 중간중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설 무슨 시점입니까? 3인칭 관찰자? 전지적? 관찰자? 전지적? 왜 전지적인데요, 그러면? 내면 소설이 어디 드러나는데요? 마지막에. 오케이. 나는 근데 우리가 소설 순서대로 있잖아, 그치? 그러면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앞부분부터 읽으니까 여기서 끊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들인 시설비는 한푼 던지지 못한 채 세상 물정에 어두웠음이나 한탄하며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다. 문을 닫는 건 문을 닫는 건데 이 문을 닫는 황 씨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맞죠? 또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직공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자, 또 노임을 배로 올린데도 직공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3인칭의 서술자인 건 3인칭의 서술자인 건 사실 여기 한 번도 안 읽으면 바로 앞부분 읽으면 바로 알아 맞지? 이건 소설의 자체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읽으면 바로 아는데 이렇게 쭉 읽고 나서 내면 서술 어디 나오지? 나오는데 여긴 좀 애매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잖아, 맞지? 자, 그러면 쭉 읽어봤더니 주인공이 황 씨의 내면 서술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내면 서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 많이 나오지 않냐면요.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이야기 전개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약적 제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좀 약간 압축해가지고 있었던 일들만 쫙 이야기해주는 형식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이제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걔네들을 뭉뚱그려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덩어리로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제시를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니 인물의 내면이 상세하게 섬세하게 드러날 여지가 많이 없었어. 그래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설 읽었을 때 이거 두 개 바로 제거해야지. 왜? 주인공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서술자 다 아니잖아. 그쵸? 자, 그래서 1번, 2번 보기를 볼 때 서술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실미를 저술하고 있다. 사실은 문제가 너무 쉬웠지. 이거 2번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전체적 시점. 맞아. 근데 지난번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요 두 개 다 만약에 전지적 시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요 안에서 맞고 틀린 걸 찾아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상세하게 물어본다면. 자, 여하튼 그래서 22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이제 시점은 읽으면서 그냥 이미 파악이 다 된 상태로 넘어가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야기의 구조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 황 씨가 직공들이랑 처음에 갈등을 겪는 부분 앞에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중략 이후에 그리고 또 뭔가 문제 푸는 팁 같은 건데 소설 같은 거나 고전 소설 있죠? 중략 부분 있습니다. 맞지? 자, 이 중략 부분 있으면요. 중략 부분에 바로 윗부분과 바로 요 아랫부분 있지. 여기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생략을 했다는 건 생략을 하고 나서 그 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약을 여기까지 하면 되지 왜 여기서 끊었는데 중략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요약이 끝난 거지.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중략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은 중략 바로 위.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 왜냐면 사건이 그냥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쉬워. 근데 사건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와중에서도 중간에 중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중략 앞 뒷부분에 분명히 어떤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까지만 끊어서 요약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하면 좋습니다. 받아들일 때. 여하튼 다시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암소를 키우려고 했어. 맞죠? 그런데 암소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암소가 막걸리 찌개미를 씹어 먹어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완전히 취한, 맛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완전히 취한 소가 결국은 어떻게 돼? 죽게 되지.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황 씨에게 있어서 이 암소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뭔데? 전재산이야. 왜 공장 망해가지고 그 공장 이제 문 닫은 돈으로 이제 암소 사가지고 키운 걸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암소는 이 인물에게 있어서 전재산이면서 동시에 지금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맞지? 누구한테 빚지고 있었어? 선출이에게. 맞죠? 그래서 선출이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소를 이제 키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인물 관계가 너무 좀 단순하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데 아마 6월 달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소설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좀 관계가 복잡한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C. 사실은 이게 어려웠어. 여러분들 연두에 울다 이 작품 있죠? 지금 시간 한 30초 줄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자, 시간 지났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씨는?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뭘까? 연두에 대한 사랑. 연두에 대한 사랑. 오케이. 그럼 연두가 뭔데? 여름? 감정. 오케이. 자, 나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연두가 뭔데? 나도 잘 몰라. 라고 대답할 것 같아. 내가 이 화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그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두가 나에게 좋은 걸 가져다 줘? 안 좋은 걸 가져다 줘? 좋은 걸 가져다 줘. 나는 이 연두를 좋게 보고 있어? 안 좋게 보고 있어? 좋게 보고 있어. 이 연두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 정도는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 화자가 어떤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고 그 부정적 상황을 이제 뭐 해결할 또는 그것에 대한 위로가 되어줄 무언가면 다 연두에 해당할 수 있겠지. 맞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인과의 이별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 이별한 나의 상황에 대한 어떤 위로 뭐 정도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지금 요 시에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제 화자가 불치병 이제 난치병으로 인한 이제 부정적 상황 때문에 이제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치유되는 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정확하게 뭔지 몰라. 맞지? 다만 그리고 또 어떤 해석에서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연두 그러니까 이 푸르게 자라고 있는 이 벼들의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뭐 해석으로 이제 좀 적어놓은 데도 있었단 말이야. 다양하지. 맞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시의 주인공은 누구? 화자. 화자는 무엇에 처해 있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 그리고 무엇을 느껴? 정서를 느껴. 얘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핵심을 파악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앞뒤 요소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느껴진다 또는 이게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서 얘기해야 됩니다. 시 안에도 근거 전부 다 있습니다. 마치 논리적인 글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화자 어디에 있어?
기차 안에 있어. 뭐 하고 있습니까? 김밥 주워 먹고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 떠올렸으면 그래도 한 20% 30% 읽었다. 맞지? 자, 화자는 지금 기차 안에서 김밥 주워 먹고 있어요. 맞지? 자, 김밥 주워 먹고 있는 상태로 그러면 뭐 보고 있어? 그렇지. 여름 들판의 속성 뭔데? 오케이. 눈부시다. 오케이. 또 연두. 맞죠? 자, 그래서 눈부시다, 푸르다 라고 하는 게 여름 들판. 그러니까 이제 저 벼밭이죠. 벼밭의 특징.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면 사실은 한 50% 읽은 겁니다. 자, 볼게요.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놓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눈에 밀어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내신에서는 이런 거 어떤 표현이라고 씁니까? 주객, 그렇지, 전도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몰라도 돼. 그냥 의미만 알면 돼. 그러니까 주객 전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데 그러면? 맞아요. 여름 들판이 내 눈에 아주 강렬하게 인상 깊게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별로 일상적, 그냥 막 별로 특별하지 않았으면 그냥 여름 들판이 보였다고 했겠지. 맞죠? 바꿔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하려고. 맞죠?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냥 내 눈에 뭐가 보였다? 연두빛 벼들이 보였다. 맞죠? 자,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라고 하는 문장에서 자, 다음까지 읽어볼게요.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풀과 녹색은 서로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거기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렁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읽으면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적어도 이건 중요하다는 게 느낌이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에서 이거 뭐냐면요, 화자가 하는 진술입니다.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목소리로, 그러니까 마이크 대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다른 데는 마이크 안 대고 얘기했어. 마이크 안 대고 얘기하다가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라고 하면서 요 말 할 때만 마이크를 대고 여러분들한테 더 잘 들리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시적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진술이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많이 파악해야 되느냐?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라고 하는 이 문장에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나요? 안 드러나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파악해야 돼? 뉘앙스로 좀 파악을 하면 좋겠죠. 그 이제 요 뉘앙스까지 넘어가면 이제 여기는 이제 국어의 어떤 좀 역량, 그러니까 이제 이 능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가미가 돼야 되겠지. 내가 진짜 문학을 잘 읽는 사람이라면. 자, 상황 볼게요. 내가 저 멀리 지금 들판이 보였어. 들판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했어? 왜 저리도 푸른가? 라고 얘기합니다. 왜 저리도 푸른가? 라고 하면서 이 들판을 어떻게 얘기해요? 연두라고 얘기하고, 이 연두 그냥 사실 푸르다고 얘기하면 그만이야. 이미 푸르다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일상적인 말로 바꿔보자면 뭐냐면, 와, 연두 진짜 푸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나 혼자 깨닫는 거야. 아니 저거는 푸르다라는 말로는 너무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어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저건 푸르다는 말로는 도저히 형용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연두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이 내가 말하는 어조에서 화자는 연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겠지.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방금 내가 얘기했던 어투의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렸다면 자연스럽게 그게 긍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읽힐 겁니다. 물론 이 시는 이제 충분히 긍정적으로 읽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는 시긴 하지만 만약에 다른 시를 읽을 때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자, 다음 저 수년한 벼포기들. 자,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마찬가지로 뭔데? 시적 진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적 진술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안, 나의 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는 이제 화자의 내면 세계를 그려놓은 작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화자의 내면은 어떠한데? 어두워. 마치 무엇과 대비돼. 뭐가 대비된데? 벼폭이랑 대비되네. 맞죠? 자, 그러면 내 안은 어두운데 내 눈에 보이는 저 밭은 어떻다? 연두래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맞죠? 연두랍니다. 자, 그래서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어 햇빛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대상, 부정적인 대상. 긍정. 부정. 왜 부정적인데? 결국 어두워지면 자, 잘 보세요. 어떤 시어, 어떤 대상, 어떤 개념이 화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일지 부정적으로 보일지는 누구와의 관계만 보면 돼. 당연하지. 화자와의 관계만 보면 돼. 자, 그러면 햇빛은 화자를 뭐 하게 해주는데? 에? 뭐라고 돼 있는데? 빛바래게 해준다며. 빛바래는 게 뭔데? 우리 종이나 책 같은 거 햇빛 오래 받아가지고 누리끼리해지는 거. 이게 빛바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날 누리끼리하게, 그러니까 날 낡게 만드는 존재인 거야. 햇빛은 나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존재, 부정적인 존재, 부정적인 존재. 맞죠? 자, 그래서 나를 빛바래게 하는, 사실 근데 이거 별 중요한 행은 아니긴 해. 자,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버릴 거라고 중얼거리며.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약간 화자의 모습을 이제 눈으로 한번 그려봤을 때 뭐 어떤 모습일까? 머릿속에 그려보면 뭐야? 화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때? 어두워. 그리고 좀 삐뚤하네. 맞죠? 그러니까 햇빛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햇빛도 난 빛바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햇빛 지도 나중에 밤 되면 지도 꺼질 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내면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나타내는 문장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자의 내면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자, 그런데 김밥을 4개째 삼키는 뭐라고 되어 있어? 순간. 갑자기 뭐가 터져 나왔대요? 울음이 터져 나왔대요. 자, 왜 울어? 몰라. 옆에서 갑자기 질질 짜는데 왜 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맞죠? 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추측은 가능하지. 아주 상세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야, 내 말은. 맞죠? 자,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서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극이 치닫는 부분입니다. 소설로 따져서 발단적인 위기 절정 결말이라면 여기 바로 뭐겠어? 절정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이 마치 감정의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 자, 문학을 좀 잘 읽는 학생에게 이 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행이 뭐야? 라고 하면은 요걸 뽑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요 시에 그 앞에 벼들 바라보면서 연두는 내게 다른 종족으로 느껴진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거 하고 중간에 그냥 싹 삭제시키고 갑자기 울음 터져 나오고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 요 두 줄만 있다고 치잖아. 이래도 주제 똑같아져.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나 메시지는 뭘까요? 자,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가 일단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지 눈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눈물을 연두라고 표현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뭔데? 이게 생각나야 돼. 좀 더 나가볼까요? 갖고 있다. 오케이.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까지 한참 읽어보면, 자, 밑에 그 다음 문장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 그래, 저 밑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뭘 말하는 거야? 깨달았다는 거야. 뭘 깨달았는데? 자, 우리 저번에 그 작년 10월 그 시 읽으면서 달빛이라는 시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얼음 들판 위를 이제 나 혼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헐벗은 몸 가득히 받는 달빛 이러면서 달빛을 내 몸 이렇게 손 가득히 들어가지고 받는 뭐 그런 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는 화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자연물의 속성이 뭔지는 그 보기에 나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자연물의 속성이 그냥 연두라는 것만 알지 그 연두가 어떤 속성인지까지는 몰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물의 속성인 연두라고 하는 속성이 나한테는 없는 줄 알았어. 왜? 내 안은 어땠습니까? 시꺼맸으니까. 나는 안 좋았으니까.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저 멀리 보이는 연두색의 푸른 들판들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나서는 깨달은 거야. 아, 저기 보이는 저 연두빛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도 옛날에 있었지 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화자는 뭐 하는 거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 밝아지겠지. 또는 해소되겠지. 나 자신의 화자의 내면에 있는 갈등이 해소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요,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현대적인 기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울음이 터졌다. 울음이 터지면서 나는 깨달았다. 아, 나도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저렇게 파릇파릇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라고 표현하면 이거 시야? 아니야. 맞죠? 시니까 어떻게 표현한 거야? 그냥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뭐라고 바꾸면 연두라고 바꾸는 순간 내 안에는 어떤 속성이 생겨? 저 밖에 있는 벼들의 속성이 내 안에도 생기는 거야. 이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나의 눈물을 연두라고 팍 치환하면서 저 나의 시야, 저 멀리 밖에 보이는 저 벼들과 나의 내면이 아주 가까워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는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나지. 맞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9번 볼게요. 보기. 나의 화자는 투명으로 생기는 일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혹시 작가 이름 봤습니까? 그 나이덕 씨, 그 우리 산속에서 했던 시인이 나왔죠. 이분이 투명생활 한 적 없어요. 알겠지? 자, 이 시의 주인공이 화자가 그렇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 투명으로 생기를 일은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대요. 자, 그래서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자, 끊으면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문장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렇지. 내 안은 왜 어두운가? 지금 절망적 인식 있습니다. 자,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했대요. 이 특정한 계기가 뭔데? 그렇지, 들판 보는 거. 자, 다음 정서적 변화를 경험했대요. 자, 정서적 변화를 통해서 어디에 이르렀는데?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렀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답니다. 특정 대상의 속성 뭔데? 그렇지, 연두. 특정 대상은 그럼 뭐겠어? 들판, 벼, 맞지? 대답 생각보다 잘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를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나. 이건 좀 어렵죠? 얘는 별표 하세요.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말, 2학년 되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꼭 한 번씩은 다룹니다. 백석, 윤동주 이런 사람들을. 자, 그래서 남신의 주라고 하면 뭐냐면요, 이게 지역을 뜻합니다. 유동은 움직였다는 뜻이고요. 거기로 갔다는 거야. 박시봉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방은 어디에서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보낸다 이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편지 같은 거 보내면은 이제 그렇게 제목 비슷하게 소제목 같은 데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내가 이 편지를 어디에서 보냈는지. 그래서 남신의주 유도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걸 보낸다 라고 하는 형식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시 내용은 편지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지?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시를 읽을 때는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화자의 상황부터 볼게요. 화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어느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끊으면요. 자, 시가 길잖아, 그치? 시가 긴 거에 뜨악하지 마세요. 시가 길면은 힌트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는 짧으면 짧을수록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삼행 딱 봤을 때 화자의 상황 드러납니다. 어떤 상황? 그렇지.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아까 보기 보고 얘기한 거고 지금 이거를 머리 백지 상태로 읽었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뭐야? 그냥 가족들이랑 떨어지게 된 거. 진짜 말 그대로. 맞지? 자, 그래서 상황 드러납니다.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살게 된 거.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행.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자, 여기서는 뭐가 드러나는데? 정서. 그렇지. 왜? 거리가 쓸쓸할 수 있어? 없어. 자, 그러면 누가 쓸쓸하다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내가 쓸쓸하다는 거야. 내가 쓸쓸한데 지금 이제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쓸쓸하겠어?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그렇겠지. 맞죠? 자, 그래서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 깐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뜻 나와 있죠. 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빵 들어갔다 이 말이죠.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맞지? 이 목수가 박시봉인가 봐. 자, 그래서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끊어보면 나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 많이 하고 있어. 너무 많은 것 같이. 비롱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담겨오면 그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또 문 밖을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끊으면 전형적으로 화자 딱 뭐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 많은 사람. 맞지? 뭐 하는 거야? 요 딜롱배기 여기 불 같은 거 이렇게 담겨오면 밑에 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재에다가 글자도 한번 써봤다가 지우고 생각 많으니까 뭐해? 손깍지 베개 하고 누워가지고 생각도 하고. 맞지?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데?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이거 여러분들 그 소가 혹시 되새김질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뭐 안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그 가끔씩 멘토하는데 그 혹시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알아? 그랬더니 되새김질이 뭐예요? 물어보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소는 위가 4개죠. 맞죠? 그래서 먹는 게 있고요. 토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었던 걸 씹어서 이제 1차로 소화시키고요. 토합니다. 토하고 나서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한 번 더 씹죠. 그러고 나서 삼켜서 또 소화시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인데?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맞죠? 자, 그래서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붙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버한다. 맞지? 뭔 소리야 이거? 우리 좀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 깔려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뭐 한대요? 고개를 든대요. 허연 문창을 바라보는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걸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자,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 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내 뜻으로 나를 끌고 가면은 내가 스스로 뭐 한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보다 더 높고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나는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으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부분을 보고 우리가 막 내신에서 공부하거나 할 때는 아주 상세하게 막 필기하고 막 끊어서 이거 필기가 엄청 많거든 이거 막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운명론적 사고관이니 뭐니 당연히 맞지. 더 큰 끌려간다고 했으니까 운명론적 사고가 맞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토리, 내용을 읽는 거니까 자, 이리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여기에서 눈이 띠용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왜? 뭐가 달라졌는데? 아까 생각 많아서 뭐 할 것 같다 그랬어? 깔려 죽을 것 같다며. 근데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가라앉았대. 이 변화를 포착해야 돼 읽으면서. 정서의 변화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따라가야 돼? 상황에 따른 정서를 따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너로 나주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의 뒷옆에 바우터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 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 나는 굳고 정한 갈매라 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나무나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감정이 가라앉는 데 있어서 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갈매나무의 속성 때문이죠. 뭔데? 굳은 거. 정하다라고 하는 건 고요하고 조용하다, 얌전하다 이 뜻입니다. 맞죠? 자, 굳고 정하면 뭐가 없겠어? 멘탈이 안 흔들리겠지. 맞죠? 그러면 너무 많은 생각에 깔려 죽을 일이 있겠어? 없겠지. 자,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기 봅시다.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자,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 어떤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생각 많아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뭐 깔려 죽을 것 같다. 맞지? 자, 다음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정서적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뭘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나가긴 했어. 내가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 특정 정서 변화가 시작되는 구절 어디일까요? 시작되는 부분. 화자의 태도를 보면 이제 화자가 하는 행동. 아닙니다. 그 전에 원래 처음에는 누워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천장 보고 그치. 고개를 들어. 이 부분이죠.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 자, 고개를 들면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차츰 마음이 가라앉는 것인데. 맞죠? 자,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한답니다. 특정 대상의 속성 뭔데요? 뭐라고? 그렇지.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인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에서요. 화자가 마음이 다 가라앉고 나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린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갈매나무를 떠올리는 이유는 뭔데? 갈매나무의 속성을 내가 담고 싶기 때문이야. 갈매나무의 속성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야. 맞지? 자, 그래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법 좀 들어가 볼 겁니다. 그렇죠?